한편으로 그걸 또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일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다음을 내다보는 포석이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희정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선거 그 경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그러면 안희정과 경쟁할 수 있는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으로도 조국이라는 카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희망사항을 담았는지 뭐 조국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뭐 사라진 얘기가 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것도 되게 신경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나네. 우리는 진짜로 미래가 없다. 네. 이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 그래서- 얘기고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이 안경환 장관 후보가 이제 탈락되고 나서 그 화살을 조국한테 돌리고 있는 이 언론과 예, 예. 이 세상의 그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안경환 장관도 맨 마지막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들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조국 그 수석의 그 아들,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 그 민정수석 임명된 초반부터 이미 이제 그게 네티즌들이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조국 수석 아들,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쫙 연락을 보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학교 생활은 어땠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루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처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을 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뭔가.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네.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희재류의 그 뭐 매체나 이런 거에서 또 그 어머님 그 세금 체납 문제도 그런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 학교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비트는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 이름도 틀리게 해가지고 썼던데 보니까 무슨 뭐 왜 특목고를 애들이 왜 나왔냐 뭐 이런 것도 시비를 걸고. 근데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우리 제목이 지금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이 누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검찰과 재벌과 언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언론은 그냥 이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 주체를 우리가 이 검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 검사들이 그와 당연히 연계돼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떤 전략을 짜고 뭐 장난질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그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했던 왜 그 재벌들은 검사를 사유로 삼기를 선호한다. 검찰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검찰이 세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현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재벌들이 재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재벌의 딸이 대통령한테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그냥 어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벌로서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 박정희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국영기업으로 있었던 항공사를 그냥 한진그룹에다가 주니까 여기가 갑자기 그 항공사를 받아가지고 재벌기업을 성장을 한 거고
경부고속도로 뚫는 문제를 현대에다가 주니까 이게 이렇게 푼 거고. 현대건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거였기 때문에 독재자 한 사람이 사업 분야를 정해가지고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이렇게 나눠준 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벌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은인 개념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에는 우리가 그 경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이럴 때에는 국가 기구나 조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위 뭐 예를 들면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또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도 다 박정희 씨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직장을 얻었던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박정희 때문에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보수 극보수들의 생각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재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네네. 똑같은 생각이죠. 박정희 씨 아니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온 과정에서 그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고요. 어허. 그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것들이 검찰하고 언론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키운 것도 검찰과 언론이었고 박근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언론이 제일 앞서.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제대로 못하니까 주권자들이 자꾸 이거를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결국 그래서 주권자들 입장에서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찰을 옛날의 검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놔둬야지 우리의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그걸 깨버리시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딱 지금 되고 있는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흔들어 놔야지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그런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약간의 그 데자부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양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카메라만 들어가면 바로 양쪽 옆에 앉혀놓고 대표를 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그 이제 양 날개를 갖고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상조를 반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흔들고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강경화를 흔드는 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대한 생각이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금 긴장하지 않고 살았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 위장전입 같은 얘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통일이나 외교에 대한 생각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편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명이 되고 나니까 지금 조용해요. 예. 강경화 장관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국한테 가요. 그리고 더 여기 웃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탁현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이 양팔과 다리와 정말 어깨와 어디 빈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 탁현민 행정관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청와대 사급 행정관의 얘기를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전 정말 이런 일들을 갖고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온갖 언론에서 떠들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가? 나는 그렇게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탁현민 행정관이 그 10년 전에 썼던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하면 할수록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조금 뭔가 내밀한 그런 영역을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뭔가 누군가 그걸 공감하고 싶지는 않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이 사람의 이런 어떤 내밀한 어떤 사생활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지금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었고 대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행사 기획한 것 이외에 본인이 그냥 문화공연 기획자로서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측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이거는 사실 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만약 측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물어보고 이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측근인 거지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의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탁현민을 만난 건 2006년이에요. 제가 학교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윤도현 콘서트를 하기로 해서 신영복 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도현 씨 소개해 주세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연을 운동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윤도현을 잘 알지만 그런 공연을 하려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금방 연락하면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2016년도 1월 달이에요. 네. 그게 탁현민 그때 당시에 그 기획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도현 콘서트를 제가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그 해 11월 달에 제가 우리 회사 20주년 기념 제 북콘서트 제 책을 내고 그 행사를 할 때도 공연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뭐 같이 지내고 뭐 밥도 많이 먹고 알고 지냈죠. 그리고는 자기가 회사에서 독립했을 때 제가 뭐 이름도 만들어주고 네. 했었는데 2012년 조금 전인데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보고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만약에 필요로 하면 내가 가서 그 나중에 다음 2017년에 도울게라는 얘기를 전한 게 저는 탁현민한테 전했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한테 전해서 그 얘기를 2015년에 다시 오게끔 만들어 놨던 거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대통령이 2012년 떨어지고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디프레스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근데 2006년에 그 책 냈을 때 제가 봤어요. 네. 이런 책을 냈다고 저를 하나 사인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책 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군요. 그랬더니 뭐 제가 이런 책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그게 10년 뒤에 뒤통수를 그 치는데 책이었군요. 예. 저는요 탁현민이라는 친구를 잘 알지만 그 저하고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알게 됐고 영상을 이 편집하고 기획을 하는 거 토크 콘서트를 만들고 공연 기획하는 거 이외에 어떤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적인 그런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2번의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어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탁현민한테 가는 이 공격이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두든 자진 사퇴를 하든 하고 나면 또 다음한테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다음 사람한테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 언제나 돌아서서 오는 것은 조국 네. 수석이에요. 강경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오고 김상조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오고 이 탁현민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조국 수석이 대통령의 오른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민정수석을 일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 가야 되는데 외교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모든 언론과 모든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조국 탁현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란가? 아직도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갖고 계시지만 저는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급 행정관의 일 따위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언론의 민심이 어떻게 됐고 이 평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다 우리 의견을 내고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되는 거는 이 조국이라는 분이 맷집은 어떠세요? 맷집 많이 늘었죠. 늘었습니까? 네, 처음에만 해도 제가 이 양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깜짝 놀랐던 게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엄청 맞았죠. 댓글로 사람들이 이제 막 네. 뭐라 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았었어요, 처음에. 와.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 짓을 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성실함.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는데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든 정당한 공격이 들어오든 답을 해주는 것이 네. 예의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이제 정치적인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치적인 진짜? 근육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뛰었으니까. 네. 저는 너무 예. 그 부분 이해돼. 내가 네. 2년 만에 그 근육이 들었어. 엄청 진짜 의외진다. 생전 못 들어보실 얘기예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프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그 조수석이 맷집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좀 최 변호사님께서 예. 이 맷집의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아, 네. 엊그저께 그런 문자를 한번 저한테 보내서 좀 찡했었는데 본인도 뭐 어떻게 좋겠어요. 자기가 타겟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자기 얘기가 언급된 기사들을 몇 개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셨더라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능하면 진실에 가깝게 쓰려는 기사가 있고 완전히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그 대비되는 기사를 딱 보낸 다음에 두들겨 맞고 터지더라도 직진하겠다 이렇게 딱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다짐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예. 우리 만나서 한번 이 붙잡고 울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직진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여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직진해서 분명히 뭔가는 해내고 그냥 그 방향을 바꿀 사람이지 네. 제가 절대로 직진하기도 전에 좌고우면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뢰는 가지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또 됐어요? 다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그 최광욱 변호사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검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꾸만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책임이 있는가? 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조국 민정수석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누가 조국 민정수석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저희 바꿔 말하면 저희는 왜 우리가 조국 민정수석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리 멘트로. 예.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제가 나오다가 얼핏 기사 제목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국을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박근혜가 우병우 감싸고 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 보고 참 기가 네, 막히다. 그렇게 세상에 말씀하셨더라고. 예.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이 수준입니다. 네, 진짜 그렇게 딱 하시면 안 붙이면 됩니다. 되는 거지. 한쪽은 자기가 권력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족으로서 우병우를 데리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당신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폐청산과 또 제조 산하가 있었잖아요. 이걸 할 때 적임자를 찾아내서 지금 일을 맡기고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 국민의당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조국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우기는 거냐? 아니죠.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수석 비서관이 지니고 있는 책임은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에 위치해서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했거나 예. 아니면 그러한 권한이나 그 어떤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면 예를 들면 그 무슨 저기 윤창중 같은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대변인에 임명하는 거에 조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그치. 일이죠. 예, 예.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말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미리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예. 그게 무능한 것이다. 저기가 검증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누구한테 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거울을 좀 한번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우병우처럼
정말로 모든 걸 전형하면서 다 또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의 눈을 가렸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추궁을 당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그 시스템에 의한 인사, 또 시스템에 의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계속 준비를 해왔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박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큼의 충분한 여력과 시간과 권한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고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격의 목표로 저 사람들이 설정하고 있는 지점에서 항상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아프고 구린 부분.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거리를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했을 때도 충격적으로 이게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연관 검색어로 윤석열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전라도 이렇게 떴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응?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이상한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언론도 그런 점들을 결국은 지적했잖아요. 이분이 국내에 네트워크가 없고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외무고시 출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득권 체제에도 편입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약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두들긴 거잖아요. 어떻게든 네. 낙마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사람들이 타겟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상당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경원 장관도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법무부 장관만 아니고 다른 자리에도 거명이 되셨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도 언급이 되셨던 분인데 하마평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갔으면 그렇게 집요하게 해가지고 법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런 자료들이 나왔겠냐 말이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교수가 갔을 때 자기들한테 더 깊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종의 발악을 했던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눈은 시민들이 분명히 지금 갖추고 있고 길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지금 그냥 당장 한 달 만에 자리를 물러나야 할 죽을 죄를 졌느냐. 그거는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잘한 일이 더 많죠. 네. 그리고 그거를 흠집 내려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분명히 그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마무리 의원님 마무리 먼저, 다. 아, 네, 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사법개혁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법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강론은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바뀌고 당명이 바뀌는 거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나 달라요. 저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사법개혁을 잘 이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법개혁 의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마무리. 예,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검사장이나 또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또 피우진 보훈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초반 인사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이렇게 지명하거나 임명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고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 폭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을 정밀하게 딱 분석해가지고 딱 그것만 타격하는 스마트 폭탄. 스마트 폭탄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른 스마트 폭탄들이 또 확실하게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분들이 제가 그 프로페셔널로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이제 성장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제 장점이라고 하시면서 그 우리 손 실장은 이렇게 눈덩어리 같아. 이렇게 눈밭에 굴러가면서 그 눈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점점 커진대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면서
그걸 자기 거를 만들고 배우려고 하고 한다라는 건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한테 본능 속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홍보위원장 하면서 온갖 설화를 겪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또 물어도 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눈밭을 구르면서 제가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하는데 이 정도쯤? 예.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들어와서 이 정도 언론에서 폭탄 맞는다고 해서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자. 아프지만 또 지나가면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길어야 우리 중국 갔다 왔을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한국을 팔러 간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게 조용해졌어요. 네. 언론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갔을 때보다 더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로는. 진짜 그랬죠. 휴가 갔다가 휴가 1박 2일 가는 길에 뭐 북경대에서 무슨 회의 있다고 예. 그거 간다고 했다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아 우리가 조국 수석께서도 문 대통령 보시고 우리가 그 멘탈을 키웁시다. 그것만 문 대통령 보면서 그분이 당했던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 저는 잘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근육이 돼서 다시 우리가 문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근육을 늘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때 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명이 되고 나니까 지금 조용해요. 예. 강경화 장관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국한테 가요. 그리고 더 여기 웃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탁현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이 양팔과 다리와 정말 어깨와 어디 빈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 탁현민 행정관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청와대 4급 행정관의 얘기를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전 정말 이런 일들을 갖고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온갖 언론에서 떠들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가?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탁현민 행정관이 그 10년 전에 썼던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하면 할수록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조금 뭔가 내밀한 그런 영역을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뭔가 누군가 그걸 공감하고 싶지는 않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이 사람의 이런 어떤 내밀한 어떤 사생활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지금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었고 대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행사 기획한 것 이외에 본인이 그냥 문화 공연 기획자로서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세력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 검사들이 그와 당연히 연계돼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떤 전략을 짜고 뭐 장난질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그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했던 왜 그 재벌들은 검사를 사유로 삼기를 선호한다. 그다음에 검찰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검찰이 세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현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재벌들이 재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재벌의 딸이 대통령한테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그냥 어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벌로서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 박정희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국영기업으로 있었던 항공사를 그냥 한진그룹에다가 주니까 여기가 갑자기 그 항공사를 받아가지고 재벌기업을 성장을 한 거고 경부고속도로
뚫는 문제를 현대에다가 주니까 이게 이렇게 큰 거고. 현대건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거였기 때문에 독재자 한 사람이 사업 분야를 정해가지고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나눠준 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벌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은인 개념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에는 우리가 그 경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이럴 때에는 국가 기구나 조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위 뭐 예를 들면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또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도 다 박정희 씨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직장을 얻었던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박정희 때문에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보수 극보수들의 생각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재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네네. 똑같은 생각이죠. 박정희 씨 아니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온 과정에서 그 권력과 기득권을 대학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쫙 연락을 보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학교 생활은 어땠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루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처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을 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희재류의 그 뭐 매체나 이런 거에서 또 그 어머님 그 세금 체납 문제도 그런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 학교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비트는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 이름도 틀리게 해가지고 썼던데 보니까 무슨 뭐 왜 특목고를 애들이 왜 나왔냐 뭐 이런 것도 시비를 걸고. 근데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우리 제목이 지금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이 누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검찰과 재벌과 언론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언론은 그냥 이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 주체를 우리가 이 검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 유지해온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것들이 검찰하고 언론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키운 것도 검찰과 언론이었고 박근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언론이 제일 앞서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못하니까 주권자들이 자꾸 이거를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결국 그래서 주권자들 입장에서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찰을 옛날의 검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놔둬야지 우리의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그걸 깨버리시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딱 지금 되고 있는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흔들어 놔야지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그런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약간의 그 데자부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양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카메라만 들어가면 바로 양쪽 옆에 앉혀놓고 대표를 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그 이제 양 날개를 갖고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상조를 반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흔들고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강경화를 흔드는 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대한 생각이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금 긴장하지 않고 살았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 위장전입 같은 얘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통일이나 외교에 대한 생각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편한 한편으로 그걸 또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일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다음을 내다보는 포석이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해요. 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희정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선거 그 경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그러면 안희정과 경쟁할 수 있는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으로도 조국이라는 카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희망사항을 담았는지 뭐 조국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뭐 사라진 얘기가 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것도 되게 신경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나네. 우리는 진짜로 미래가 없다. 이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 그래서 얘기고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이제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양경환 장관 후보가 이제 탈락되고 나서 그 화살을 조국한테 돌리고 있는 이 언론과 예. 이 세상의 그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저는 안경환 장관도 맨 마지막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들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조국 그 수석의 그 아들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 그 민정수석 임명된 초반부터 이미 이제 그게 네티즌들이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조국 수석 아들,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